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저는 가형 해설을 하는데 각 그 교과서별로 몇 개씩이 나왔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별로 문제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얘기는 어, 총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변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는 4점짜리 문항이 5문항이 나왔습니다. 5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총 점수, 즉 9문제의 점수 100점을 확인하니까 100점 중에 31점에 해당합니다. 31점에 해당하는 건 수 1이 예상 외로 총점이 29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 40점이 됩니다. 여전히 미적분이 뭐 그래요. 상대적으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일보다는 좀 점수 배점이 2점이 높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통이 점수 배점이 높다는 것. 또 하나 중간 이상 난이도가 5문항이 나왔는데요. 이 5문항은 총 4점짜리 13문항 중에서 미적분이 5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일이 3문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확통으로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단원에서 골고루 나왔는데 통계는 여전히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진 않습니다. 통계는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성적은 어려운 걸 맞춰서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춰야 할 것들을 틀리지 않은 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본 공식 같은 거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변별력이 좀 존재하는 문제는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29번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 우리한테 주어지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연습해봤을 만한 문제가 되고요. 네, 확률 문제 19번 문제는 조금 낯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9번, 29번 정도가 중상위권에서 변별을 행사했을 만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특징은 보통 완성형 문제가 통계나 확률 쪽으로 나와서 시간도 엄청 많이 잡아먹고 난이도도 변별도 상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성형 문제가 수학 1 일반항 추론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평가원의 확실한 의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최근에 주로 많이 나왔던 확률 통계에서의 완성형 문제 중심으로만 연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총론은 확률에서 굉장히 그 난이도가 센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느 때에 비하면. 하지만 약간 소소하게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에서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2, 3점 문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3번 정도의 문제인데 그냥 훅 하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신경 써야지 되는 게 여기에서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해서 여기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여기에서 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접어야 되고요. 3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조건방정식은 뭐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PA분의 PA 교집합 B. 그래서 기본 공식 확인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한번 다른 식에서 뭔가 구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 치고는 3번 문제 치고는
좀 어려웠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3번 문제 치고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번 문제인데요. 이제 결국 이런 거에서는 속도를 실수 없이 속도를 내서 푸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해구간 AB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fx 이것이 이루는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이게 항상 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쓰이겠어요? 만약에 알파에서부터 x가 베타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은 이것의 의미는 x는 알파, x는 베타, x축, fx 이것이 이루는 넓이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식은 f4-x는 f4 플러스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나 또는 f8-x는 fx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익숙하게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는 4의 대칭이래요. 그리고 0하고 8 사이에서 진행되고 그러면 얘는 그냥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가 확률 0하고 8이고 여기가 4가 있으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2, 6이면 요 넓이 A면 요 넓이 B면 요 넓이 B면 요 넓이 A다. 이렇게 해서 2A 더하기 2B가 1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뭐예요? 3.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요 조건이 결국은 3B 3B는 4A 이렇게 2번 조건. 그래서 1, 2 연립하면 A, B가 구해지죠. 그래서 답을 구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나왔던 얘기들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나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오늘은 뒤쪽에도 마찬가지고 경우의 수 같은 것에서 어디에서 얘기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경험상 9번, 10번 전후에 있는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형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을 때 A,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보겠습니다. 그냥 누구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어요? 네, 일단은 8명 일단 한번 뽑아야 됩니다. 뽑은 다음에 얘를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A, B를 제외한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필요하겠죠. 3명을 뽑는 게 필요하겠고, 자, 일단 그러면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 6명은 A, B를 제외한 6명입니다. 6명 중에 3명을 뽑고, 자, 그 다음에 원탁에 둘러 앉혀야 되는데요. 원탁에 둘러 앉혀야 되는데 AB를 포함한 A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니까, 자, 이 상태에서 AB는 이웃하고 예를 들어서 AB는 이웃하고 뭐 D, E, F 이렇게 5명이 선발됐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A, B는 꼭 묶여 있어야 되니까
몇 묶음을 나열하는 거예요? 네 묶음을 나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3명을 뽑았으니까 5명에서 자 그러면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의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곱하기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네 묶음이잖아요. 네 묶음이니까 4 마이너스 잠깐 헷갈릴 뻔했어요.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고 여기서 A, B가 자리 바꿈하는 거 2 팩토리얼. 이거는 묶음 안에서 A, B가 자리 바꾸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240까지 경우가 나오죠. 이건 뭐 기본적인 원순열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2항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2항 정리에 관한 문제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2항 계수의 일반항 정도만 써보고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걸 할게요. 요거에서 2항 계수의 일반항은 6cr 곱하기 x의 6-r 곱하기 4x의 마이너스 2의 r승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6cr 곱하기 4의 r승 곱하기 x의 6-r승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x의 몇 승을 구하는 건가요? 6-3r승이네요. 3r승이니까 r이 1일 때가 x는 x의 3승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답은 6c1 곱하기 4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4가 우리가 구한 답입니다. 이항계수의 일반항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6-3r 요게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r은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점짜리 문제를 한번 쑥 훑어봤고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공식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점짜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로 넘어가는데 14번 문제는 이제 4점짜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문제죠. 항상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에 관한 문제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그래서 X는 신생아의 몸무게예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신생아의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데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 이 조건이 결국은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구하는 단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 신생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 전체 문제를 읽어보니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중간 정도 난이도 몇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만큼에서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게 하고요. 그 일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뭐예요?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 짓는 그런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을 1번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조건을 2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조건에서 P Z는 표준편차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얘가 0.5래요.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게 표준화 시킨 다음에 우리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이게 Z면 0이니까 0의 대칭이죠. 표준 정규 분포.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2분의 1이 되니까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즉 돼요. 시그마 분의 3.4 마이너스 m이 0이 되는 거예요. 예, 요 식에서 따라서 평균은 얼마가 돼요? 3.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번 조건에서 그 다음에 2번 조건에서는 P Z는 이제 평균이 3.4라는 걸 알아요. Z는 표준 편차분의 3.9 마이너스 3.4 플러스 P Z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1이 된대요. 자, 그럼 얘도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Z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결국은 얘가 어느 넓이를 커버해야 되냐면 이쪽 넓이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일 텐데 얘가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됐잖아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는 어디에 있겠어요? 요렇게 1이 있을 때 요쪽 부분의 넓이가 요게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두 개 더했을 때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0.5 요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는 2분의 1이 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해서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표본 평균들의 분포에 대한 얘기,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표본의 크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초반 작업을 끝내고요. 표본의 크기가 25라고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뽑힌 표본들의 평균 25분의 x1, x2, x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x바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x바의 분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 평균은 3.4, 모 표준 편차랑 똑같고요. 표준 편차는 10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P, X바 3.55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죠. 요 분포에 맞추어서 표준화 시키면 얘는 P, Z 표준 편차분의 별량 3.55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되면 P, Z는 얼마가 되나요? 1.5가 되나요? 네,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게 Z축이면 0이면 자 이렇게 되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는 그림에서 보듯이 0.5에서 빼기 P, Z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0.5 빼기 0.4332 하면 0.066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대단한 난이도는 아니지만 여기를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 정규분포라고 얘기해 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주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표현하고 굿 표현해야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거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틀려야 하는 4점짜리입니다. 쉬운 4점짜리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 17번 같은 걸 풀면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그냥 무작정 푸느냐,
확률과 통계 단원에 있는 개념이나 정의에 충실해서 푸느냐,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거는 확률과 통계 단원에 있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실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 자체가 대단히 어렵진 않습니다만 어디에 제가 주목하게 되냐면 수학 동아리 순서를 정하거나 이제 뭐뭐 할 때니까 확률이니까 여기서 끊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표본 공간이에요. 항상 확률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러니까 17번 같은 게 뭐 개별적인 난이도야 뭐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한데 이러고 넘어가는데 끝나고 나서 맞춰보니까 틀렸다, 이러기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이게 너무 당연한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러면서 시간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니까 초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풀지 말고요. 이게 확률과 통계의 무엇에 관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된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를 정해지거나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이 사건을 A라고 할게요. A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두 개의 과학 동아리만 발표하는 순서가 정해질 확률, 이게 사건 2라고 할게요. 이 사건.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이겠어요? 예,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문제이겠죠. 즉, 이 문제에서 묻고 싶어하는 건 P, A 합집합 2의 확률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PA 플러스 PE 마이너스 PA 교집합 2,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이해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에 나오는 덧셈 정리나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전부 다 일맥상통한 게 뭐라 그랬어요? 커다란 사건을 두 개 이상의 작은 사건들의 합이나 차, 곱 정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을 잘게 쪼개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이것에 관한 문제인데 합집합에 관한 문제인데 요거는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요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얘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덩어리가 결국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의 합이나 차로 구해지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풀어서 답 나오신 분들은 한 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자, PA입니다. PA는 7개 동아리를 모두 발표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발표하는 순서를 정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PA는 7 팩토리얼 분의, 자, A 사건이 뭐예요? 수학 동아리 A가 B보다 먼저 발표합니다. 일정한 순서를 갖는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순서를 갖는 순열은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을 응용하죠. 그래서 나열하는데 A, B가 일정한 순서를 가져요. 그 개수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P2는 어때요? P2는 일단 7 팩토리얼 분의 자, A, B 사이에 들어갈 과학 동아리 두 개를 결정합니다. 과학 동아리가 총 몇 개인데요? 5개니까 5개 중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순서가 필요해요. OP2 한 다음에 곱하기. 어때요? 그러면 과학 동아리가 과학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C, D,
EFG라고 할게요. 그럼 이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CD가 골라졌다고 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CD가 골라졌어요. OP 이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묶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한 묶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E, F, G 이렇게 해서 총 몇 묶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묶음이 배열되는 거죠. 그런데 A, B가 이게 또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 2까지. 이해되시겠어요? 항상 예를 드세요.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 그게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곱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집합은 아주 심플해요. 교집합은 과학 동아리 두 개가 A, B 사이에 있는데 A는 B보다 앞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전체 사건은 7팩토리얼이고요. 과학 동아리 OP2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A, B가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거죠. 이 덩어리 4개 나열하는 거 4팩. 그래서 요거 2개 더해 주시고 빼 주시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구해집니다. 17번은 누가 더 명쾌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문제는 언제나 조심성 있게 무엇일 때 무엇일 확률 이렇게 찾고, 특히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해서 작은 사건들에 집중하면서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어나간다.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개인적으로는 19번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번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까다로운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는, 자, 첫 번째,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무슨 뜻이냐면 변수가 여러 개예요. 보통 우리가 어렵다 하는 확률 통계 문제는 다 변수에 대한 얘기, 변수가 여러 개인 문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변수가 여러 개이니 어느 변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가. 결국 이게 이런 류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고민이 끝났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경우를 나눌 것인가. 결국은 경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경우를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그러면 어느 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가?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그 변수에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나눌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충실해서 문제를 보면 되고요. 굳이 이거는 뭐 정형화 시킬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인 건 가운데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게 경우가 적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A, C가 확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순서가 정해져 있거나 크기가 정해져 있는 문제를 할 때는 가운데 것을 중심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상황마다 달라지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뭐 벤 다이어그램은 경우가 되게 많았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고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부분집합이 모두 다 다릅니다.
부분집합이 모두 달라요. 부분집합이 모두 달라서 그러면은 B를 다 변하는 값인데 B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B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구나 했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세 개가 다르다면, 포함관계가 저렇게 됐다면 원소의 개수를 중심으로 경우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게 서로 다르고 A, B, C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다 짬뽕으로 하면 그러면은 A의 원소의 개수와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크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개고 서로 다른 집합이고 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2 또는 3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 상황에 척척 맞아 들어가죠. 나는 집합 B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중심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빠짐없이 중복됨 없이 케이스가 나누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이때는 A가 일단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4C2에서 6가지가 생깁니다. B를 결정하는 방법이 6가지란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6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B가 예를 들어서 1,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는 B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진부분 집합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거예요. 공집합 제외. 그러니까 즉 A의 개수는 즉 집합 A의 개수는 2의 제곱 빼기 1이 B의 진부분 집합이죠. 거기다 공집합 하나를 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 2개가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C는 B를 포함하는 B를 제외하는 겁니다. B를 포함하는 X의 부분 집합 중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B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에 4 마이너스 2, 이게 X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거든요. 여기에서 B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에서 B 자신은 빼줘야죠. B 자신을 빼줘야 되면 3개가 나옵니다. B 자신을 빼줘야 되는 건 B하고 C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MB가 2개일 때는 몇 개예요? B를 선택하는 거 6개, 그 각각당 A를 선택하는 거 2개, 그 각각당 C를 선택하는 거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1번인 경우에는 36가지가 나와요. 즉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가 36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NB가 3일 경우입니다. NB가 3일 경우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겠죠. 같은 방법으로
A를 결정할 A의 개수, 집합 A의 개수는 B의 진부분 집합 2의 3승 빼기 1 중에서 공집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합 C의 개수는 B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중, 그러니까 2의 4-3 중, 그 다음 뭐예요? B 자신을 제외한 값,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를 결정하는 거 안 했네요. B를 결정하는 방법이 4, C, 3이어서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6가지 곱하기 1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나옵니다. 전체 다 구했잖아요. 빠진 거 없고 교집합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몇 가지가 돼요? 36 더하기 24에서 60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상 난이도의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런 지점에서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원칙을 가져주고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원소의 개수를 중심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막연해 보이지만 뭔가 하나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나 확률을 다루는 기본적인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시선은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게 6가지가 나와요. 얘를 결정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자 하고 스스로 예를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고요. 19번 정도는 굉장히 전형적인 상난이도의 경우의 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 얘기 꼭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오래간만에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식 확인 정도만 하는 문제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ABCD를 모두 다 구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문제는 굳이 ABCD를 풀 필요가 없는 문제이죠. 자, 요거 잘 봐봐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그럼 이게 지금 1이 봐요, 여러분. 1이 11이 됐고요. 확률 똑같아요. 확률이 똑같다는 것도 요 확률 똑같고, 요 확률 똑같고, 확률이 똑같아요. 뭐만 바뀐 거예요? 확률 같고, XY의 분포에서 확률 같고, Y가 뭐가 돼요? 10 더하기 X가 딱 되면 되지 않아요? 아니다. 10 더하기 X는 맞지 않네요. 요 10 더하기 X 말고 Y는 10X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아요? 26번이 완전 복병일 수 있어요. 이거 뭐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뭐 2x가 2다 해서 여길 다 공식으로 풀어내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얘에 관한 질문이에요. 얘에 관한 질문. 아까 19번 다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출제자들은 무엇인가를 내다 보니까 이 소단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것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이 y는 이 y부터 해볼까요? 이 y는 10x 플러스 1이면 12x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21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EY는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 2번 조건을 가지고 요 1번, 2번 조건을 가지고 일단 먼저 Vx를 먼저 구해보죠. Vx를 구해보면 Vx는 자 분산 공식에 의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서 5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1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이용해서 Vy에 대한 얘기를 하면 10의 제곱 Vx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21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바른 풀이는 별게 없어요. 이거 보는 사람은 아, 이 얘기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분 정말 만약에 아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 그 다음에 2x가 2라니까 1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 더하기 3 곱하기 C 더하기 4 곱하기 D는 2 2x의 제곱 2x의 제곱 그러면은 1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C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D 이게 5랍니다.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이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한 연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30번이나 21번 같은 경우 혹은 뭐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요즘에는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연립을 우리한테 줄 리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잘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별량 4개에 대한 대응하는 확률이 모두 똑같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쓰여지는 이 숫자들의 관계도 일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오답률, 정답률에 대한 얘기가 정리됐을 때 26번의 정답률이 그리 낮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26번으로 인해서 시험 전체에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게 어떤 단원에 관한 문제인가, 정말 이게 4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내가 풀라는 문제인가,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시면 출제 원리에 맞춰 보면 이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번 문제입니다. 앞쪽에서도 언급했지만 29번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29번 치고는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17번인가요 문제를 풀듯이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혹은 뭐 우선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가, 경우를 나눌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흰 공 4개 검은 공 6개 ABC에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색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같은 색끼리는 표현하지 않고 상자가 구분된다, 요 두 가지를 적용하면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게 맞겠구나. 왜냐하면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구분 안 되는 것들, 되는 것 혹은 곳에 넣는 것. 구분 안 되는 것들을 구분되는 것. 여기서는 구분 안 되는 색깔의 공, 구분되는 건 A, B, C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상자가. 그러니까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흰 공과 검은 공이 있어요. 그래서 흰 공을 여기에서 저는 그러면 흰 공을 기준으로 혹은 우선 고려해서 케이스를 나눠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네 곳에 첫 번째 경우는 A, B, C 네 곳에 A, B, C 네 곳에 흰 공을 4개, 0개, 0개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총 경우의 수 하면 좀 헷갈리겠네요.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나요? 네, 이때 경우의 수는 004니까 이때는 4개를 넣는 거 하나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은 공은 어때요? A 주머니에 들어가는 검은 공은 X개라고 할게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요. B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Y개라고 하는데 Y개는 2개 이상이어야 돼요. Z개도 2개 이상이어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 돼야 되는데 X는 X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2가 되면 돼요. 여기서 Y는 Y 다시 더하기 2, Z는 Z 다시 더하기 2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3H2가지입니다. 이해되겠어요? 3H이면 어떻게 되나요? 4 컨비네이션이니까 6가지가 되죠. 그래서 1번 경우에 나오는 숫자는 자 400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이 경우가 3가지. 그 경우에 조건에 맞게 검은 공을 나열하는 방법 요거 중요하게 좀 봐주세요. 6가지니까 3, 6 해서 1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A, B, C가 있는데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네,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 0개, 1개, 3개 이렇게 3개 하나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이때 경우의 수는 3팩까지죠. 똑같은 조건으로 쭉 하겠습니다. 1번과 똑같이 검은 공을 나눠주는 거 AX인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3H 3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3팩 곱하기 3H 3가지 하면 60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A, B, C 흰공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지만 흰공을 중심으로 케이스가 분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0, 2, 2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31가지죠. 0개 넣는 31가지. 그 다음 이때 검은 공의 수는 같은 방법으로 X개가 들어가는데 2개 이상, Y개 0개 이상, Z개 0개 이상. 그래서 이거 중복조합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3H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는 3 곱하기 3H 4가지 하면 45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입니다. A, B, C인데 흰공의 경우의 수는 어때요? 1,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자, 2를 결정하는 31가지, 즉 3가지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때 검은 공 주는 방법의 수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같은 방법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면은 3h 4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는 3 곱하기 3h 4가지니까 45가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아까 1번이 18가지였나요? 60가지였고 그 다음에 45가지 45가지 그래서 16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으로 구성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흰공 검은공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이 검은공을 기준으로 여러분 경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판단으로 흰공으로 나누는 게 경우가 적고 확실히 제 이미지 머릿속에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취한 거고요. 그래서 경우를 나눈 거고 이 각각당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흰공을 중심으로 경우를 나누었다. 흰공을 중심으로 경우를 나누었고 흰공을 중심으로 경우를 나누었고 흰공을 중심으로 경우를 나누었는데 이 1, 2, 3, 4 네 가지면 전체이다. 빠진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9번 문제라는 위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경우의 수라면 그리고 전체 시험 문제 구성이 우리한테 시간의 압박을 그렇게 주는 시험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9번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통계는 어쨌든 예년처럼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전히 중상 난이도 문제에서 참 우리를 살짝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29번이나 17번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의 수준은 해볼 만하다,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굳이 당부 드리자면 복잡한 확률과 통계 문제를 봤을 때 어느 단원, 어느 중단원, 어느 소단원에 대한 얘기가 이 문제에 적용되고 있구나, 이런 걸 캐치하는 훈련들을 남은 시간 하시면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